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거센 파고 속에서 교육은 지역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희망입니다. 경북도는 지난해 평생학습과 대학혁신을 이끌어갈 통합 컨트롤 타워인 경북인재 평생교육재단을 출범시키며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상동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경북 교육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영남방송 이슈토크를 통해서 시청자를 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재평생교육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김상동 대표이사입니다. 그전에는 경북대 총장을 했고요. 또 경북도립대 총장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오늘 경북의 평생학습과 대학 교육에 대해서 논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네, 2025년 2월 3일 취임하셨으니까 이제 취임 1주년을 맞이하셨는데요.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뉴리더 대상 교육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리더십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1년간 경북의 교육 혁신을 위해 쉼없이 달려오신 소회가 궁금합니다. 예, 그 경북의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굉장히 큰 광역 지자체이고 또 그러므로 해서 많은 도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이철 지사께서 제게 큰 책임을 맡기시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경상북도의 평생교육과 대학 지원 사업을 좀 면밀히 하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네. 정말 어깨가 무겁죠. 중압감도 느끼고 해서 제가 맡은 임무는 이 평생교육과 대학 지원 사업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경북인재평생교육재단은 이 기존의 평생교육진흥원과 또 대학 지원을 담당하는 경북 라이즈센터가 한 해로 합쳐진 거대한 조직입니다.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처럼 지역대학의 혁신과 또 도민의 평생학습을 하나의 컨트롤 타워에서 지원하게 된 셈인데 이 통합이 갖는 가장 큰 시너지 효과는 무엇일까요? 예, 경상북도청 산하에는 여러 기관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평생교육진흥원과 라이즈 센터가 있었습니다. 네. 예전에 라이즈 센터는 경북연구원 산하에 있었는데 도에서는 정책적으로 두 기관을 합쳐서 평생교육과 대학 지원 사업을 같이 해보자 하는 거였죠. 결국에는 경상북도에서는 교육에 대한 시너지를 갖게 된 길을 원하는 거죠. 그러면 라이즈 센터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은 라이즈 센터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것은 K-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K-러닝은 대학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하나의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하면은 대학에도 평생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대학에서 하는 평생교육하고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평생교육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질문사항의 핵심인데 거기에서 보면은 대학에서 하는 평생교육은 우리가 재직자라든지 혹은 또 퇴직자라든지 직업을 전환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을 모으고 혹은 또 가사 노동만 또 일을 하시다가 또 사회생활 하시는 이런 여성분들을 위해서 단기간에 혹은 또 조금 긴 기간에 있어서 어떤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가서 자기의 자업을 찾는 그런 거고요. 우리 평생진흥원에서의 평생교육은 어느 정도 좀 여태까지는 뭐랄까 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바우처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기관에 가서 이제 평생교육을 받는 거 이런 걸 주로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도민행복대학도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도민 상대 평생교육에 이제 플랫폼을 역할을 해보자 하는 게 아마 재단의 큰 시너지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민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평생 학습을 만들어보자 하는 게 경상북도의 철학이고요. 그다음에 그 가운데 보면은 성인 문예 교육도 해야 되고 또 특히 이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도 저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 있는 평생교육이라는 걸 보면은 대학에 하는 평생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사설기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세 가지 요소를 다 맞추어서 거의 데이터를 다 모으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으로 우리가 도와주는 방향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마 평생교육진흥재단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생교육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또 교육 밸류업 비전이 눈에 띕니다. 특히 우리 경북의 도민행복대학은 이 세계적인 혁신대학 평가기관인 우라이 랭킹에 올려놓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셨는데요. 이 우라이 랭킹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 랭킹이 무엇인지
또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이 평가에서 보면 하버드 대학도 들어있고, 사회자께서 잘 아시는 미네르바 대학도 여기 들어와 있고 있습니다. 네. 그 내년에는 독일에서 이제 그 총회를 열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 미국에서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들이 이제 도민 행복대학이라는 게 석사, 박사, 학사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학사에서는 한 950명이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22개 시군에서, 그다음에 석사에서 한 160명, 박사에서 한 60명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많은 도민들의 호응이 좋아요. 또 특히 또 이제 배움의 시기를 놓친 분들이 들어와서 그 학습의 열망을 해소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도민 행복대에서 무엇을 강의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학사 과정에서 보면은 경북학, 그다음에 뭐 시민학, 그다음에 미래 관계대학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 캠퍼스마다 특화된 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제가 취임하자 말자 우리는 WRI 우리 평가를 좀 받아봐야 되겠다 해서 그 평가하는 기구가 서울에 있습니다. 네. 이제 조동성 총장님이 그 총책임을 맡고 하고 있는데 그거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게 정규 프로그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프로그램 같으면 세계적인 다른 어떤 대학하고도 경쟁이 되겠다 해서 네. 신청을 좀 해달라 해서 저들이 작년 12월 중순경에 신청을 마쳤습니다. 네. 마쳤고 이제 평가 결과를 이번 5월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제 기대는 한 세계 한 1000개 정도 있는 그 대학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가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특별하게 우리가 참가할 수 있는 분야가 있어요. 평가를 해보면은 야 그래도 굉장히 좋은 어떤 랭킹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계속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도민행복대학이 세계적인 평가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죠. 사회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독일의 시민대학은 상당히 많은 강의를 코스를 오픈하고 있어요. 한 14,000개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행복대학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점점 더 키워가야 되겠죠. 약 한 700개 가까운 이제 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들은 좀 이렇게 궁극적인 목표는 정규 그런 대학 프로그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에 끼치는 영향력이 이만큼 된다는 걸 가지고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서는 도내에 32개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도 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좀 받게 해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최근 저서를 통해서 AI 시대 교육론을 강조하셨습니다. 지식 전달은 기계가 대신할 수 있지만 질문하는 힘과 상상력은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강조하셨는데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정말 옛날에 우리가 휴대폰 없이 생활할 수 있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휴대폰을 꼭 가져야 되는 그런 생활 상태로 네. 바뀌지 않습니까? 지난 라스베가스에 열린 세스라는 데 보면은 핫 이슈가 된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뭐 네네. 거꾸로 돌고 옆으로 돌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옆에 있는 거죠. 있으면은 결국에는 이제 AI가 얼마까지 발전하느냐 하는 발전 속도를 우리가 늦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빅테크에 있는 거장들이 자기들은 이제 인공시대의 그런 어떤 유토피아를 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이 기계에 예속되지 아니한 인간 고유의 정체성을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 기계에 예속되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은 어떠한 지능을 가져야 될 건가 그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던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대처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주나이드 무빈이라는 사람이 수학 진행이라는 책에서 인공지능에 대응할 수 있는 인간의 지능을 7개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추정, 추론, 표상, 상상력, 조율, 협동,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인공시대에서 가장 살아남는 게 어떤 게 될까? 추정과 추론은 지금 AI도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주면은 패턴을 파악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서 우리한테 알려주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도 추정과 추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런데 이제 기계가 뭐 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상상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 중에 또 질문해 보면은 어린애가 3세에서 5세까지 질문을 4만 번을 한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잠자는 시간 빼고 먹는 거 빼고 나면 거의 엄마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AI 시대에 타고난 천재입니다.
네. 그러니까 질문이 살아 있어야지 뭔가를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교육에서 중요한 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AI 시대에서 우리가 교육해야 할 것은 가장 힘든 게 AI 판단이 사회적 판단으로 이어질까 겁나는 거죠. 잘못 판단을 했는데 페이크 뉴스 갖고 판단을 했는데 그게 우리가 모두가 동의하는 거야. 이래 되면은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네. 그럼으로써 인간 윤리의 바탕을 둔 AI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AI를 설계하고 만들고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가장 뭐가 필요할까 하는 인성교육이 가장 필요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기술 발전도 좋고 또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좋지만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게 가장 시급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며 또 공교육이 갖춰야 할 필수적인 인프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마도 학교 교육, 중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킨다면 대학 입시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것만 개선되게 되면은 아마도 공교육의 정상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입시 제도가 가열한 대한민국은 죽음의 키스를 하고 있다. 네. 이런 상당히 섬뜩한 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입시 제도가 너무 가열화되어 있고 현재 이제 우리 그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보면은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네. 고교 학점제라는 것은 학생의 그 개성과 자질을 키워줘서 더 잘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저는 참 노래를 잘 못합니다. 노래를 잘 못하는데 제가 수학을 전공했는데 수학을 이제 제가 조금 더 관심 있으면은 좀 더 높은 과목을 들었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고교 학점제로 네. 봅니다. 그림을 잘 그리면은 또래보다 그림을 잘 그리면 좀 더 높은 걸 들어라는 얘기죠. 그러면 고교 학점제가 잘만 구성이 되면 입시 제도도 바뀔 수 있겠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A 학과에는 이러이러한 과목을 들으면 좋겠는데 다른 과목을 들은 학생들은 좀 도움이 안 될 거라 생각하면은 A 학과 입시에는 이러이러한 과목들을 듣는 애들이 유리하도록 만드는 거. 그래 되면 아마도 사교육이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전에 언론에 나온 걸 보면은 어느 뭐 국회의원이 파악을 했는데 교사들의 한 70% 정도가 수능에 그 킬러 문항을 맞추려고 하게 되면은 사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요. 네. 이건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네. 저도 수능 출제위원을 하고 수능 시험에 수리 영역 위원장을 해봤습니다만은 그들은 검토교사가 그 문제를 다 제한 시간에 못 풀어요. 그런 걸 이제 고등학생은 풀어내는 학생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일부는 잘하겠지만은 모든 다른 학생들한테는 이제 부담감이 오게 되는 거죠. 지금 그 고등학교 2학년은 40%가 수포자로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은 고등학교의 그 수업 시간이 정상화되기 어렵겠죠. 네. 그러면 40%가 수포자라 그러면은 고교 학점제를 한다면은 자기에 맞는 수학만 들으면 되는 거죠. 수학과 다 갈 필요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이제 고교 학점제의 장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포자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거는 교사 한 명당 학생 한 명이 배우면 최고 좋겠죠. 그래서 네. 재원이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한 명당 몇 명의 학생을 가르칠까 하는 그런 어떤 학급의 적정수, 과목에 따라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그렇게 네. 되면 이제 공교육의 인프라가 좀 구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AI가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AI를 활용하는 교육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활용을 잘해야 되건데 저는 그 AI를 보면은 능동적 수업 체계를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능동적이라는 것은 교사도 능동적으로 가르치고 학생도 능동적으로 수업에 응한다는 얘기죠. 네. 그 교사 한 분이 다 이래 컨트롤하는 것보다는 AI와 같이 협업을 해서 협동을 해서 하게 되면 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교육의 인프라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기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도 바뀌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왜 공교육이 사교육에 밀려야 합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큰 퀘스천 마크입니다. 네. 또 수능에 왜 EBS 교재를 연계를 해야 됩니까? 난 이해가 안 돼요. 수능이라는 것은 교과서 연계를 가야 되지 않나요? 네. 그죠? 네. 그 교과서만 충실히 공부를 하게 되면 수능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교과서가 좀 부실하다면 교과서를 좀 질적으로 높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교육이 필요 없을 만큼 교과서를 좀 충실히 만들어가지고 이것만 공부하면 수능 시험 문제가 없다. 네. 이렇게 가고 또 수능 시험도 좀 이렇게 지금 형태보다는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소외된 이웃을 챙기는 따뜻한 교육도 놓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예. 문해 한마당을 통해 뒤늦게 한글을 깨친 어르신들의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고 또 경북학속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하셨는데요. 우리 지역에 필요한 교육 복지 사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사회자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때 이제 도청에 가보니 그 문예 교육을 받으시는 할머니께서 자기가 그 경험을 시로 적어 놨는 게 있습니다. 눈물이 정말 돌 정도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글을 몰라서 그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손자가 할머니 책 좀 읽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그러니까 한글을 보니까 읽을 수가 없잖아요.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그 이제 이렇게 피하고 싶은 느낌이 들 거 아닙니까? 마침 또 딸들이 굉장히 현명했던 모양입니다. 엄마가 읽어줄게 해서 이제 읽어줬는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문해마당을 거치고 나는데 한글을 아니까 이제 손자한테 책을 읽어줄 수 네. 있다는 거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교육복지의 하나의 예거든요. 그 이제 성인 학습자들에 관한 예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소외되어 있고 어떻게 하든지 교육에 접근이 불가능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네.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학교 외에 학생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좀 학교로 와서 학교를 오지 않더라도 어떤 평생진흥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를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장학금 지급도 저들은 이제 평생진흥원에서는 재단 밑에 진흥원이 있으니까 진흥원에서는 도로공사 협찬을 받아서 약 200명 학생한테 1인당 100만 원씩 이렇게 주고 있고요. 또 주거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전력기술연구소에서 주는 153명에 대해서 한 100만 원씩 주고 있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교육복지를 좀 이제 기초지자체까지 다 하기 위해서는 제가 포항을 가보니까 포항에 그 평생학습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인프라도 네.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오고 있습니다. 안동에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사각지대에 있는 또 배움을 원하는 그런 분들한테 교육복지를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들죠. 그러면 이제 우리 평생교육재단하고 지자체에 있는 평생학습원하고 효율적인 유대관계, 그다음에 소통을 열심히 좀 잘해야 되지 싶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이제는 순위 중심의 명문대가 아니라 학생을 성장시키는 좋은 대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해 오셨는데요. 예. 우리 지역 대학들이 좋은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가정 환경이라든가 재정적 환경이라든가 사회적 환경이라든가 뭐 교육 환경이 다 틀린 학생들이 수준 차이가 있는 학생들이 어떤 대학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학에 갔을 때는 분명히 그 학생들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졸업을 하고 나면은 나도 독립된 인격체가 될 것이다. 또 경제적 자립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대학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독립된 인격체하고 경제적 자립체를 키워주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이렇게 가보면은 정말 수준 차이가 많은 학생이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포자가 40% 된다는 얘기하면은 그런 학생들이 들어와서 공대를 간다든가 하면은 정말 수학을 또 기초부터 가르쳐야 되는 그런 게 일어납니다. 네. 그러면은 좋은 대학이라 하면은 그 기초과목부터 강의를 열어줘야 되겠죠. 네. 이제 그런 대학이 좋은 대학이고 또 대학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인턴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하고 협력이라든지 이런 게 잘해서 졸업하는 순간에 취직 걱정을 좀 안 해주면 좋겠다. 취직을 하더라도 좀 페이가 좋은 데 가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마 좋은 대학이 아닐까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저 사업의 이제 근본 목적이 뭔가 하면은 저들은 저렇습니다. 대학을 혁신시키고 대학을 혁신시킨다는 얘기는 인재를 혁신시킨다는 얘기거든요. 네. 인재를 혁신시킨다는 얘기는 인재가 가서 결국은 졸업하게 되면은 산업 현장이라든가 어떤 사회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업을 혁신시키는 겁니다. 산업을 혁신시키고 나면 우리가 지역이 혁신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선순환 구조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구조에 잘 맞춰주는 대학도 굉장히 좋은 대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대표님께서는 대학과 지자체, 마을이 함께하는 지역 연계 교육 모델을 강조하셨는데 이 학교의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배움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협력 구조가 필요한가요? 예. 향후 앞으로는 대학이든 뭐 중고등학교든 초등학교든 혹은 유치원이든 지자체하고 협력이 없으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자체하고 산업체하고 어떤 대학이나 이런들이 굉장히 협업을 발휘해야지만이 그 지역 사회가 또 유지가 되고 또 산업 혁신이 나고 대학 혁신이 난다고 믿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스위스의 주크라는 시는 70년대인가 그때는 인구가 3만 명이었는데 네. 지멘스 아시잖아요. 그 세계적인 회사인데 노드스트림 회사 이런 사람 들어와가지고 그 동네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동네로. 그 어떻게 바뀌었는 거 보니까 지자체에서 그 파격적인 조세 정책을 줬대요. 네. 그러니까 조세 정책을 주니까 기업이 들어와서 그다음에 재정이 확충이 되고 그러면 교육 환경 생태계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제적 기업이 들어오고 나니까 교육 생태계가 바뀌었는데 국제적 기업이라는 것은 종업원들이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이 세계 각국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교육 환경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겠죠. 네.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를 세우고 대학을 세우더라도 굉장히 혁신학교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혁신학교를 만들어 놓으니까 전문적인 직업교육도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주율이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경상북도를 바라보더라도 도시지역 갖고 시역지역에 섞여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은 도시지역에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시골 지역에 보면은 폐교 문제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학령 인구가 적어서 폐교가 된다. 이건 좀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마을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학교가 교육, 문화, 복지의 플랫폼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교육, 문화, 복지의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하고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플랫폼이 되었을 때는 마을 회관하고 어떤 역할을 같이 이렇게 공유할 것인가에는 고민도 있어줘야 되고요. 네. 그걸 이제 교육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지자체에 있는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의 전문성을 활용해 초중고 학생들의 진로 직업 교육을 강화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가능할지 대표님의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예. 초등학생 보고 네 미래를 생각해 보라 하면은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은 몰라라고 답을 한대요. 이건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교육학자 가운데 조백이라는 교수님이 미시간 공대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하고 있는 유튜브에서 하는 말인데 네. 물어보면 학생들은 몰라 그런데요. 모를 수밖에 없답니다. 왜? 밥 먹고 나면 학교 갔다 오면 학원 갔다 오면 또다시 집에 오면 또 거의 되돌아야 된대요. 네. 그 다음에 또 학부형들이 꼼짝하지 말고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꼼짝하지 말고 공부하라 그러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물으면 몰라라고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하는 진로를 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비전을 크게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죠. 나는 인간을 즐겁게 하는 것을 그런 직업을 가질 거야 생각을 하면은 그걸 비전을 세웠다면은 인류를 즐겁게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거죠. 뭐냐? 코미디도 있을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영화 배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소설가도 있을 수 있고, 저처럼 또 이렇게 교수에서 또 세상을 또 즐겁게 할 수 있고, 사회자처럼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세상을 즐겁게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지 네.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전이 있다면은 그 진로는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에 들어가서 그런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을 상상력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방법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끝으로 경북교육 가족분들께 희망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어느 집이든지 자식에 대한 손자에 대한 관심은 지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사회자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의 아이들의 대학 교육, 또 줄어서는 중고등 교육, 또 줄어서는 초중고등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관심거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육은 이제는 학교에서 단독에서 맡기는 게 아니라 함께 고민을 해야 하는 시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다 함께 이제 힘을 맞춘다면 경북 교육의 미래는 좀 밝아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의 본질이라는 게 우리 자녀들의 독립된 인격체, 경제적 자립체를 키우는 그런 한 해가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북교육의 현주소와 미래비전을 들어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